이제 쿠버네티스를 할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할 건데,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쿠버네티스가 뭔지. 일단은, 이게 2000년대 중반이죠? 한 2005년, 2006년? 그쯤. 그 중간에 이제 가상화의 개념은 있었는데, 가상 서버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가 가상 서버를 하나 만들려면, 서버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 거기로 받아요. 그러면 내가 구매한 그 서버 컴퓨터 있죠?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매한 서버에다가 리눅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단 최소 인터넷과 SSH 되도록 되게 그 다음에 IDC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여기 계약을 하려면 여기로 가야죠. 가면 뭐 계약이 됐다는 가정하에 서버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 서버 설치라는 건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실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H로 본격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하는데 접속이 안 될 경우 다시 IDC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이 1세대예요. 1세대 방법. 근데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2세대에는 아마존 앱 서비스 이거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방금까지 사용했던 거 이런 게 나오면서 클릭 몇 번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2세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특수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1세대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버 쪽 관련해서 좀 단순한 업무에 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한꺼번에 실직한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죠.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면은 사무실이 좀 많이 비어 있다고. 이유는 요즘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AI로 다 대체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버 쪽 관련 단순 업무 하던 사람들이 대체됐습니다. 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산업혁명이 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의 효율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잘렸던 것처럼 인프라 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 업무 종사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IDC 있죠? IDC에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좀 서버가 통신이 안 된다. 나랑 계약한 어떤 회사에서 서버가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버 컴퓨터를 껐다 켜주는 요청을 보내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껐다 켜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클릭 몇 번으로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서버를 5대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것도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3세대가 나왔습니다. 3세대가 나왔어요.
2세대에서는 서버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서버. 1세대일 때는 이 서버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해서 이 IDC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옮기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게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워진 게 2세대다. 근데 그러면 3세대는 뭘 자유롭게 하냐? 서비스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이트를 운영해요. 근데 사이트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 사이트는 평소에 서버라고 할게요. 사이트 A는 좀 그렇다. 평소에 웹을 5개 운영하고 그리고 DB를 2개 운영합니다. 근데 오늘은 2배씩 늘릴 거예요. 웹 10개, DB도 4개 해서 내 사이트가 높아져가지고 트래픽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늘렸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 몇 개 더 연결하고 띄우고 그래야죠.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작업할 경우에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쿠버는 똑같이 5에서 10으로 변경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DB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얘는 0시간 자동이니까. 그래서 요게 되면은 오토 스케일도 쉽습니다. 오토 스케일. 설정 몇 번으로 트래픽이 얼마가 들어온다. 그러면 알아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에 서버 쪽이 아니라 나는 백엔드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백엔드로 갈 건데 쿠버네티스 쓸 줄 알아야 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알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물론 내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요 쿠버네티스 이거랑 도커 그리고 젠킨스 이거는 이제 인프라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론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인프라를 담당해야 한다. 그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그래도 몰라도 돼요. 도커로 배포하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도커 쓸 거 쿠버네티스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이런 걸 할 거예요. 서버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A1부터 A100까지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는 K1, K2, K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K1은 이 대량의 트래픽이 예상되니까 얘한테는 서버를 A1부터 A50까지 그리고 여기에 할당하고 K2에다가는 뭐 별로 안 되니까 A2부터 아니지 51이죠. 51부터 55까지 할당하고요. 나머지는 K3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직접 했어야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서버 100대를 정하고
한 대로 추상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 이 웹과 DB 이걸 2배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남는 서버를 사용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100대 중에서 적당한 거 골라서 알아서 설치해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또 K2에 할당된 A51 서버가 이상하다. 그러면 알아서 얘는 안 쓰고 다른 서버 있죠? 다른 서버를 씁니다. 그래서 서버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서 이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한 기술 있죠? 이런 편한 기술을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역량이 높은 기업 있죠? 뭐 구글, 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NHN 클라우드, 보통 이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서 사용해요. 물론 이제 담당자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러면 M1 맥 OS 있죠? 이거는 이제 UTM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OS 버추얼박스를 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따른 이 실행 환경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쿠버네티스를 쓰려면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램, 이거는 최소 4기가 이상,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램은 뭐 내 컴퓨터 사양이 좀 좋다, 내 컴퓨터는 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좀 자신 있다, 그럼 8기가도 해도 돼요.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경우는 우선 종류가 있어요. 우선 필요한 거는 브릿지가 뭐냐면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공유기로 연결하면은 와이파이 쓸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도 있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입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네트워크 대역이 있어요. 잠깐, 이건 붙여서 쓰던 건가?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에 기본 게이트웨이 보이시죠? 이 기본 게이트웨이, 요게 만약에 지금 여기는 학원 컴퓨터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IP 컨피그 했을 때 기본 게이트웨이 있죠? 이게 공유기 IP예요. 공유기 IP. 그래서 만약에 여기 PC 안에다가 지금 같은 대역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대역. 그리고 지금 이 PC 안에는 너무 크게 그렸네. 요 PC 안에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하나 설치했죠. 버추얼 박스. 이 버추얼 박스 안에 PC 안에 버추얼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내 핸드폰이라든가 내 PC가 아닌 뭐 다른 PC라든가 그 다른 기기에서 봤을 때 여기 내가 버추얼 박스 안에다가 만든 그 가상 머신 있죠? 여기 안에 또 가상 머신이 있고요. 이 가상 머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가 생성됩니다. 근데 브릿지가 뭐냐면 이 가상 머신에다가 랜 카드를 하나 추가해요. 근데 그 추가해준 랜 카드로 인해서 이 버추얼 박스가 버추얼 박스가 설치된 이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대역 이쪽으로 편입됩니다. 이쪽으로 편입돼요. 그래서 동급이 되는 겁니다. 동급. 그래서 브릿지를 쓰면은 이 체감상 내 컴퓨터에서 내 옆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요청하듯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브릿지고요. 그림판 새로 열고 그림 설명이 많아요. 일단은 그러면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쓰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가 있고 안에 서버가 되게 많죠. 안에는 서버가 뭐 한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면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겠지만 그냥 같은 네트워크라면 그냥 통과시켜줘요. 다른 네트워크면 웬만하면 접근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머신이죠. 그 머신을 만들고 그 머신 안에다가 뭐 쿠버네티스 같은 거 설치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카프카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라는 것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카프카를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 코드 편집 툴 있죠. 뭐 스프링 부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접근을 하려면 같은 네트워크여야 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릿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대역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UTM을 내가 맥 OS를 쓴다. UTM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아예 만들 때 그 네트워크 설정할 때 브릿지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아마 브리지라고 나올 텐데 이걸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CentOS에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때 프로세서 2개 이상, 네트워크에는 브릿지. 일단은 버추얼 박스 하나 띄우고요.
여기에다 할까? 네, 여기에다 하죠. 그 전에 하던 거. 여기서 설정 들어가가지고, 네트워크에 어댑터 3. 우리 지금 호스트 전용이랑 네트, NAT 방식밖에 없죠? 연결되지 않은 말고, 어댑터의 브리지라고 있습니다. 어댑터의 브리지 선택하고요. 그러면 뭐, 여기는 뭐 딱히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근데 잠깐. 지금 여기는 램도 2기가 밖에 안 되고, 프로세서는 1개죠. 프로세서는 2개 이상. 램은 4기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소는 32기가네요. 그래서 확인하고, 머신을 켜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로그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P ADR 하면은, 어때요? 잠깐, 이거는 꺼야죠. 아까 하던 거니까. 헷갈려서 껐어요. 어때요? 지금 네트워크 보시면은 ENP0S9라는 게 하나 추가됐죠. 어댑터 하나, 둘, 세 개 사용 중인데, 뭐 이렇게 세 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뭐 충돌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댑터의 브릿지,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루프백은 원래 있는 거죠. 127.0.0.1 얘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NAT 네트 방식, 이게 있어야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 ENP0S9, 이 IP를 보시면 141이네. 오케이. 지금 이게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랑 같은 네트워크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핑을 한번 날려볼게요. 잘 가죠?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 개요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맥 OS를 쓴다. UTM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격 접속인 푸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푸티로 넘어갈게요. 푸티로 넘어갈 건데, 그다음에 잠깐, 이게 뭐였더라? 141 192 잠깐, 프리 아이템 들어갈 거니까 192.16.8.141 그 다음에 푸트는 22, 그리고 잠깐, 여기는 뭐 똑같은 걸로 할게요. 어차피
여기가 다르니까 이걸로 좀 구별할게요. 들어오고 오늘 자주 틀리네요. 비밀번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켰을 때 만약에 지금은 원래 있던 걸로 썼잖아요. 머신을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최초 상태로 돌려놓고 이거 복제한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아마 여기엔 도커랑 이런 거 있을 텐데 이 최초 상태로 돌려놓고 복제한 새로운 머신 있죠. 여기서 접속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커 같은 거 안 깔려 있어도 다시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현재 머신은 CentOS 설치부터 장고 베이스 프로젝트까지 생성한 상태죠. 그래서 이 저장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실행 중인 머신의 저장소를 보면 32기가예요. 이건 아까도 봤는데 충분하죠. 그래서 시스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아닌데 여기 시스템 들어가면은 메모리를 4기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2개 이상이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도 가상머신 필수사항 정리해놨죠. 지금 네트워크는 3가지 있고요. 어댑터의 브릿지, 호스트 전용 어댑터, NAT 방식. 만약에 이렇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럼 하면 돼요. 가상머신 끄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저장소 있죠? 저장소. 지금 32기가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세서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2기가가 안 된다. 그럼 조금 모자라니까 이거는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부팅 디스크를 다시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IP ADDR 하면 EMP0S9 나오죠. 그리고 이 IP는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됐다. 일단은 공유기가 있겠죠? 공유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 공유기에 잠깐 이거 그림 그냥 가져올까 했는데 안되겠네. 공유기에 뭐 핸드폰이랑 컴퓨터가 각각 연결되어 있겠죠? 얘는 핸드폰, 얘는 PC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PC 안에는 또 버추얼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얘는 버추얼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박스 안에는 가상 머신이 있죠. 가상 머신.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이 있는데 이 기계를 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은 급으로 승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PC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상 머신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가상머신 안에 있는 시스템이 이제 보통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PC에다가 뭐 스프링 부트 같은 거 있죠? 스프링 부트 같은 거 띄우려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이 IP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M이면 UTM에 맞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호스는 알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이거? 날짜가 찍혀있네. 호스트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이름이에요. PC의 이름. 자, 근데 그러면 그 IP가 있는데 왜 굳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IP로도 소통해요. 그래도 호스트 네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쿠버를 쓸 때 이 서버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다루냐면 자, 마스터 노드, 자, 이게 마스터 노드예요. 그리고 워커 노드를 둡니다. 워커 노드는 2개에서 3개 이상 최소. 그래서 얘네가 워커 노드. 워커 노드 이렇게 둬요. 그래서 이 노드들끼리는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그 호칭 같은 거를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이름을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로를 식별하는 방법에 이제 2가지가 있죠. IP 그리고 IP랑 또 뭐가 있었지? 일단 IP는 도메인으로 대체 가능하고, 도메인만 사면은 그 도메인을 어떤 IP로 이어주는 걸로 설정해주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말한 호스트네임이에요. 호스트네임. 이 2가지로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소통할 수 있어요. 윈도우의 경우도 같은 공유기 밑에 컴퓨터 2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이건 지우고, 공유기 밑에 잠깐 이렇게 컴퓨터 2대, 자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마다 서로 좀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 폴더 들어갈 때 IP 안 쓰고 그냥 호스트네임으로 접속하죠. 이름으로. 그래서 IP도 이름 같은 건데 둘 다 서로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 쿠버에는 마스터랑 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는 뭐냐면 조장이고요. 워커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장은 지시만 하죠. 그리고 조언은 일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컴퓨터가 한 대죠. 요 한 대.
그래서 한 대로 할 겁니다. 지금 사양이 높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당 최소 램이 4기가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소 4기가 이상이어야 되는데 2대에서 3대면 12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양이 좋은 게 아닌 이상 힘드니까. 그래서 마스터 하나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스터 서버에 있는 호스트 네임 얘를 마스터라고 할 거예요. 이 둘의 이름은 일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의 도메인 이걸 마스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메인인데 마스터만 덩그러니 있는 거 좀 이상하죠? 보통 이제 뒤에다가 .com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이라는 거를 사야 될까요? 도메인은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안쪽에서 속이면 돼요.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udo bin etc에 보면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 파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 보이죠? 이게 로컬 호스트, 이게 호스트 네임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잠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저는 그 루트 상태로 하겠습니다. 루트 상태가 좀 편하니까 다시 bin etc의 호스트 네임. 그래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냥 지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스터라고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핑을 날릴 수 있어요. 핑 마스터 이걸 해보면 지금 마스터라는 서비스 없죠.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도메인은 속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나의 그 브릿지 네트워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IP가 뭐였지? 자꾸 까먹네. 100에 141. 잠깐. 잠시만요. 뭐였지 방금? 왜 이래? 다시 192에 168에 100에 141 그리고 탭 마스터. 왜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도메인이 존재하는 상태니까 핑 찍어볼게요. 전과는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호스트 네임 변경했고요. 도메인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작업 그거 할 때 여기는 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그 브릿지 네트워크 IP 써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핑 찍고 테스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호스트 네임이라고 했고 분명히 마스터로 바꿨는데 로컬 호스트 그대로죠. 이거는 리부트 해야 됩니다.
리부트 나우. 이거 아마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결이 끊어졌다고?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켜지겠죠. 꺼졌으니까. 그러면 리부트 나우 해서 재부팅 되고 있고요. 이게 머신 껐다 켜지면서 벌써 보이죠? 마스터라고 나오죠. 가상 머신에도. 그리고 이것도 리스타트 해보시면 마스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로 나오면 성공이에요.